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볼 책의 제목은 근육에서 나오는 만능 호르몬 마이오카인, 안철우, 김유식, 정혜경 지음, 사람의 집에서 23년 7월 5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궁금해서입니다.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근육의 재발견. 마요라는 것은 근육을 의미하고 카인은 호르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요카인은 근육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부 호르몬이란 안철우 교수, 제2부 운동으로 키운 허벅지는 보물곡간 김유식 교수, 제3부 근육과 영양 정혜경 교수가 각각 집필했습니다. 각 부에서 얻은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호르몬이란 여러 신체 기관과 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화학물질로서 우리 몸에 1000개에서 3000개 종류의 호르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르몬도 그 기능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정체조차 모르던 호르몬들이 지금도 새로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호르몬은 미지의 세계이자 탐험하지 않은 신세계이다. 최근 미국 타임지에 인간 수명을 14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었다. 라파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을 쥐와 개에게 적용하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을 인간 나이로 계산해 보니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하면 수명 연장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년의 개념 또한 확 달라질 것이다. 50세 정도는 너무 젊어서 더 이상 중년이라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중년을 의학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남성의 남성 호르몬, 여성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 예방이란 곧 혈관 노화 방지를 의미하고 이는 결국 호르몬 균형 유지를 뜻한다. 호르몬 균형점을 상실할 때 사람은 여러 질병에 걸리고 균형을 잃어버린 몸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장수와는 멀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중년이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체 건강의 균형을 점검하고 되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기가 될 수 있다. 호르몬의 역사는 1902년 영국의 한 생리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고 1921년 캐나다의 학자들이 당뇨병의 핵심 치료제인 인슐린을 처음 발견하였다. 호르몬은 힘이 세다. 호르몬은 수많은 생명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분비하기에 더 위대하고 신비롭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호르몬이 노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호르몬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이다.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며 호르몬 중에서도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대사 조절에 문제가 생겨 배가 나오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중년의 복부 비만은 호르몬의 1차 경고이기도 하다. 한편 호르몬은 우리 감정의 지배자이다. 호르몬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 이름을 붙여볼게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활력 호르몬 엔도르핀, 열정 호르몬 도파민, 배려 호르몬 옥시토신, 인내 호르몬 가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혈압 맥박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제1부의 핵심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2부에서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운동을 통해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체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골격근뿐만 아니라 심장 역시 대부분 근육으로 구성된 장기이므로 결국 근육이 발달해야 원활한 혈액순환과 움직임이 가능하다. 근육이 발달했다는 뜻은 근육의 양적인 증가와 내부의 생리적 기능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내부의 생리적 기능 향상이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어떻게 좋아졌다는 뜻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포 호흡의 긍정적 변화이다. 세포의 관점에서 호흡이라는 것은 세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분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의 기능 차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어떤 기질을 사용하느냐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대부분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탄수화물과 지방 중 어떤 기질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는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온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이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미토콘드리온은 무엇인가? 미토콘드리온은 세포의 발전소라 불리는 소기관으로서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생산하고 공급한다. 미토콘드리온의 양이 많고 에너지 생산 기능이 원활하면 계단 뛰어오르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도 문제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온의 특징은 에너지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연소하여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한다. 정리하면 근육 내 미토콘드리온이 많을 때는 힘든 운동을 해도 지방을 잘 연소할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온이 많지 않다면 운동의 강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지방이 아닌 탄수화물을 주로 연소하여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소이온 H+가 많이 생성된다. 수소이온은 왜 문제일까? 그것은 많은 양의 수소가 혈액 속에 수소이온 형태로 녹아있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어버린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 많은 생리적 기능이 저해되어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한다. 수많은 임상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온의 양이 적거나 기능이 약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췌장의 베타 세포가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다른 세포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인슐린의 분비 목적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인데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된 만큼 지방의 합성 역시 더 많이 이루어진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비만이 될 가능성도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인슐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 염증 반응이 촉진되며 혈관의 내피세포도 손상된다. 그럼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온의 양을 늘려서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토콘드리온의 양은 운동 강도와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정비의 관계는 아니지만 짧게 하더라도 힘들게 운동하면 천천히 오래 운동하는 사람보다 근육에 더 많은 미토콘드리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근육이 특별하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2012년 네이처지의 논문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막에서 FMDC5라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 중 일부가 잘려 혈액으로 방출되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운동이든 더 많이, 더 힘들게,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즉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으로 더 힘들게 운동하려면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보통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이다. 운동 시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57%이면 아주 낮은 강도,
64에서 76%가 되면 중간 강도, 76에서 95%가 되면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매주 150분 이상 하라고 한다. 다만 확실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본에 불과하다. 제2부에서 저자는 최고의 운동법은 무산소형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들 덤벨이나 기구 등을 활용하여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5, 60년 전에 운동 생리학자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지어진 이름이다. 단지 영양소를 에너지 기질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무산소 환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무산소 환경에서 시작해서 유산소 환경에서 마침표를 찍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무산소형 유산소 운동이란 무엇인가? 고강도 간헐적 트레이닝을 말한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게 짧게 운동하고 쉬고 다시 반복하는 방식의 운동을 말한다. 그럼 3부로 가겠습니다. 근육의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먼저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보자. 우리가 힘들게 운동하고 나면 근섬유가 손상되고 그 후에 우리 몸의 새로운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손상된 근육 부위에 붙어서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게 된다. 그 결과 근육이 재생되면서 근섬유의 부피가 결과적으로 커지는 것이 바로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최근에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마이오카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마이오카인 분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은 정확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근육은 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가 물이고 22%가 단백질, 그리고 8%는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때 가지사슬 아미노산은 운동하고 있는 근육으로 유입되지만 다른 아미노산들은 주로 간으로 유입된다. 그러므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소고기, 닭고기, 달걀, 해산물, 콩, 두부 등의 고단백 식품을 3끼에 나누어 먹자. 가지사슬 아미노산에는 류신, 아이솔류신, 발린 등이 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